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생태 문명 전환도시 연구회 창립 첫 세미나입니다. 코로나와 기후위기 시대 생태 문명 전환도시 서울은 가능한가라고 하는 주제로 두 분의 소중한 우리 연구자님 모시고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연구회 첫 창립 기념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정택 운영위원장님이 현장에서 축사를 꼭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난데한인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해서 지금 원 없이 자가격리를 당하셨는데 너무나도 힘드시다고 이 코로나와 기후위기를 몸소 체험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체험에 이 마음을 담아서 동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생태문명 전환도시 연구회 창립기념 세미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응원드립니다. 현장에서 축하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일상과 단절된 지 10일,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는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사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기후위기 시대 생태문명의 전환도시 서울은 가능한가라는 오늘 세미나 주제가 그래서 저에게는 더욱 시의적절하고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전환도시 연구회 설립을 주도하고 오늘 세미나를 주최하신 이상훈 수석부대표께 먼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훈 의원께서는 2018년 7월 제10대 서울시의회가 개원된 후 지속적으로 또는 실천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이며 K-뉴딜 정책의 당위성을 또 역설하시고 실천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입안을 앞장서서 해오고 계십니다. 또 지난해에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서울시의회 그린뉴딜 특별위원회를 발의하여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또 2월 오늘부터는 17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산하에 그린뉴딜과 기후위기 대응 특별 태스크포스 발족을 제안하여 서울시의회 대표로 TF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서울시의회 대표로 지방의회 차원에서 정책 공유와 연대를 이끌어가게 되실 이상훈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출범하고는 서울시의회 생태문명 전환도시 연구회 역시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북권 시대에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방에서부터 먼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여 생태문명의 전환도시로서의 실천 전략을 논의하고 정책으로 전환하는 선도자의 역할을 다할 것을 믿어 싫지 않습니다. 아울러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정곤아 교수님과 박숙현 소장님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는 2012년 원전 하나 줄이기로부터 시작하여 2019년 전환도시 서울 선언을 하는 등 중앙정부에 앞서 생태 문명 전환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전략을 정책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 K 방역의 신화에서 서울을 비롯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컸듯이 이제 코로나를 통해 심각성이 더욱 절실해진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 중립을 위한 도시 회복력 강화를 위해 지방에 저력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설 서울시의회 탄소 중립을 위한 생태문명 전환도시 연구회 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약속드리며 축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평소에도 그랬으면 진짜 자상하고 항상 우리 후배 의원들을 잘 챙겨주시는 운영위원장님의 아주 따뜻한 자가격리 기간 중에 축사이셨습니다.
예, 코로나 시대 기후 시대 생태 문명 전환도 서울은 가능한가 관련된 정건화 교수님의 첫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방금 소개받은 정건화라고 합니다. 가장 바쁜 의원님들이 연구 모임을 만드시고 그 창립 기념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게 돼서 매우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경제의 전환, 도시의 전환 이 세 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연구회의 생태문명 전환도시 연구회의 설립 취지와도 관련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참고로 이 자료는 제가 이제 작년이 됐습니다만 작년 6월 1일에 서울시의 시장께서 제안해서 서울시의 실국장 교육 자료로 썼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좀 더 보완한 것이고요. 또 사실은 2019년에 경기도 의회 의원들의 공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화면에 그때 포스터 자료가 있는데, 그때 제가 기후변화 시대의 새로운 경제의 모색이란 제목으로 비슷한 주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하면서 서울시 의회에도 이런 의원들의 공부 모임과 세미나가 있기를 기대했는데 이렇게 실현되고 제가 또 참여하게 돼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순서는 전환의 저희가 왜 전환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의 필요성 아는 것 같지만 점검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환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저는 그것이 저희가 코로나나 기후 위기가 코로나라는 감염병 바이러스나 기후 위기라는 대기 기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인간화, 그것의 사회화, 우리의 문제로 가져오는 그 문제의식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경제의 전환, 도시의 전환과 이 코로나와 기후 위기가 연관돼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로, 이걸 우리가 환경이라 생태 자체를 계속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 백신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시스템들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라는 문제로 전환돼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박숙현 소장님께서 이어서 구체적인 전략과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는 걸 염두에 두고 좀 더 총론적이고 좀 더 깊이 있는, 제 표현으로 하면 철학에서 정책까지, 그 철학과 정책이 연결돼야 됨으로써만이 새로운 정책, 기존의 수많은 정책들이 어떤 관점에서 혁신적이고 통합적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아마 좀 성찰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처럼 온 세상이 동시에 멈추는 경험을 우리는 이걸 일종의 검은 백조와 같은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는 과학 철학에서 실증주의나 경험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거죠. 실제로 검은 백조가 호주에서 발견됨으로써 백조는 희다라는 기존의 경험에 기초한 명제가 기각되는 것으로 많이 인용된 칼 포퍼라는 철학자의 이야기였지만, 미국의 서브프라임 경제 위기를 계기로 나심 탈레브라는 통계학자이자 수리금융학자가 쓴 책에 있어서 검은 백조라는 것은 금융 위기처럼, 서브프라임 위기처럼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건인데 그것이 한번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비용과 영향력을, 파장을 만들어내는 사건인데, 그것을 검은 백조라고 부를 때의 함의는 그것이 일어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예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상치에 속하기 때문에 언제나 기각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고려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건들은 다 이런 검은 백조와 같은 사건들이고, 검은 백조가 출현한다는 걸 우리가 전제한다는 건 우리가 뭔가를 대응하는 태도와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러지 않으면 오류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코로나 전과 후는 달라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다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이게 과연 검은 백조냐, 이미 다 예견된 상황이 닥쳐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5도씨 상승은 기정사실이고, 현재의 농축 산업과 음식물 쓰레기나 사료와 비료 생산, 음식 문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온실가스 배출의 30%를 차지하는 우리의 식문화, 식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기후협약 1.5도씨 달성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질병의 생태학에 이미 2012년에 나온 얘기로는 코로나19 팬데믹도 결국은 생태계 파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가 50만 종 이상이 있다고 매년 그래서 5가지 이상씩의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예언이 나온 것도 이미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코로나 백신보다 더 시급한 것이 생태계 파괴를 중단하는 것일 수 있고 2019년 한 해만 열대우림의 경우 6초마다 축구장 크기만한 우림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책은 지옥의 문이 이미 열렸다는 섬뜩한 제목은 사실은 미국의 국방성 펜타곤의 기후위기에 대한 전략보고서의 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이미 지구는 생명체가 살기 힘든 행성으로 변하고 있고 이것이 단순한 뭐 해양 오염이라던가 아니면 해수면 상승이라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식량 폭동, 식량 위기, 그다음 기후 난민의 문제를 통해서 사회 내에서의 전쟁과 갈등과 혐오와 범죄와 이런 인간 사회의 문제들을 만들어낼 것이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역시 식량 자급률이 20%대에 불과한 사회가 이것이 남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고요. 이미 인류의 지구인 생태계의 훼손은 그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서울연구원이 온라인 포럼으로 요한 락스트롬이라는 스웨덴 학자를 초청을 했는데 그가 제시한 개념이 지구적, 행성적 한계라는 개념이었고 어떤 수용 능력이 넘어서면 스프링이 끊어지는 것처럼 회복력이 손상이 되면 되돌아올 수 없다라는 개념을 얘기했고 그것이 리우 환경회의에서도 수용된 바가 있습니다. 기후학자 조천호 박사의 설명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문명은 홀로세에서 신생대 홀로세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모든 우리의 문명과 인류의 번성이 이루어졌는데 불과 300년 사이에 이제는 홀로세 안에서 우리는 인류세라고 하는 인간의 이 300년의 인간의 삶과 행동의 흔적들이 지질시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분명하게 만들어져서 별도의 구분을 필요로 한다. 그 내용은 나중에 몇만 년 후에 땅을 파보면 인류세는 뭐로 특징 지어지냐면 닭뼈, 플라스틱, 콘크리트로 특징 지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조차 저 유명한 70년대에 로마 클럽의 보고서에서 성장의 한계라는 곳에서 제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40년 후에 기념 심포지움에서 그 발표자들이 MIT의 학자들이 컴퓨터도 없는 시절에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기법으로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제출한 중에 지금까지대로 이것이 지속이 되면 대재앙으로 이르는 시나리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연구가 결국 그 경로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류 경제학의 방법론을 가지고 방대한 보고서를 낸 스턴 보고서에 따라서도 이분도 이미 2006년에 우리가 인류 GDP의 1, 2%만 선제적으로 투입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면 이후에 기후위기가 초래할 GDP 20%에서 30%까지 지불하게 되는 비용들을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GDP 감소율, 마이너스 성장률이 5에서 2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2016년에 그 10주년 강연에서 결국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한탄을 했었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그 이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기후변화, 미세먼지, 오염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가축의 살처분이 이 뉴스와 자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1.8도 상승했고 석탄 소비량 세계 2위, 10년간 온실가스 배출 세계 2위, 기후변화 대응 지수가 꼴찌에서 3위,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자가 2015년에만 12,000명이 나왔습니다. 그 밖에 조류 독감 등으로 한 해 살처분하는 지난 2019년 12월에만 해도 1,000만 마리씩을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표상으로는 이른바 생태 발자국이라고 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 지구가 3.3개 필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나마 생태 용량이 괜찮은 편인 그것의 8배 정도를 우리가 실제로 소비하고 있다고 발자국을 남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문제들이 다 남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후위기가 어떤 여론조사 결과였는데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라고 하면 동의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소개된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와 연관된 삶의 방식의 문제다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30%로 절반으로 줄어들고, 나의 삶의 양식과 행동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시 절반 15%,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5%도 안 되는 이런 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또 2011년에 남아공의 기후회의에 캐나다의 21살 대학생이 와서 이 기후위기를 다루는 국제회의에서 당신들은 20년간 줄곧 회의만 하고 있다라고 질타를 한 적도 있고, 저희가 2018년 인천에 IPCC 총회가 열렸지만 그게 한국에서 열린 거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 별로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미 엘고가 얘기했지만 불편한 진실 이후에 그것이 불편한 진실이지만 매우 인정하기 불편한데 오히려 상황은 그것을 더 무감각해지는, 그래서 이걸 나오미 클라인이라는 환경운동가는 우리 몸 안에 우리 생각 속에 그것을 거부하는 지적 감성적 항체가 있다라는 표현을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50 탄소 중립 선언이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 선언은 됐지만 지금부터 10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최소한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박용남 선생님 다 아시겠죠? 교통 문제 많이 다루시고 브라질 소개를 꾸리치바 소개도 하신 선생님,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도대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거의 절반을 어떻게 줄일지 아무리 대책을 살펴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청년들이 장기적인 기후위기 대응하는 이 정부 부처 간 회의에 단상을 점거하고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외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될 상황이 되는데, 아까 맨 앞에 검은 백조로 시작을 했지만 관점과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오류는 반복될 수 있고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두 개의 사진이 그런데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다고 해서 저도 사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나는 1972년 아폴로 17호가 둥근 지구의 모습을 4만 5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보내왔는데 지구는 정말 아름다운 블루 마블이었습니다. 아주 대리석같이 푸르고 멋진 별이었고, 또 하나는 75년에 태양계를 벗어나는 나사의 그 코스모스의 저자인 칼 세이건이 태양계를 벗어나서 지나가는 보이저 1호를 되돌려서 지구를 찍게 했더니 화면상에 하나의 작은 점으로, 창백한 푸른 점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희대 미래문명원 경희대 이사장도 하신 조인원 박사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티끌 같은 하나의 존재로서의 지구와 거기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들을 저 사진을 통해서 각성을 하면서 그 허무의 사유공간 속에서 인간적 의미를 우리가 찾아 나서는 게 우리의 숙명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 다 알고 있는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느낌과 감성은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어떤 토마스 벨이라고 지금 교황 프란체스코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서 소위 생태 회칙을 발표하게 했었죠. 그분 토마스 벨이가 말한 건 우리는 어떤 생명체도 없는 목성에서 어젯밤에 지구로 이주한 사람이라고 매일 생각하자. 그래서 그런 에고의 사고, 인간적 에고, 인간과 다른 모든 것을 대상화하는 인간 중심의 에고이즘이 아니라 에코에 대해서, 생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분법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이것을 창백한 푸른 점 지구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그런 것을 빅 히스토리라고 해서 빅뱅부터 인간의 역사를 연결해서 파악하는 관점 속엔 이 얘기가 잘 들어 있습니다. 노원 구청장을 오래 하셨던 김성환 의원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빅 히스토리였는데요. 미국의 빌 게이츠가 많이 고등학교에 이 교육을 지원을 해서 또 교재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의 저자, 베스트셀러죠. 또는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총균세라는 그런 책의 저자들이 다 사실 이런 거대사의 관점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역사학이나 생물학, 진화학, 심리학, 우주과학, 정치, 경제, 종교를 넘나들면서
이런 관점들을 만들어냈고 사실 환경운동의 출발 레이첼 칼슨이라는 분 레이첼 칼슨 홀도 있죠. 이분이 60년대 이미 DDT 사용을 금지하게 만들어낸 역할을 한 분인데 이분이 해양과학자죠. 존스 홉킨스에서 교수도 박사학위를 못 받았지만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은 책을 읽고 신화를 읽고 문학적 글쓰기를 통해서 부모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70년대, 60년대 이미 미국 사회에서 이 환경 문제를 가지고 DDT 사용을 산업계와 대항해서 그런 걸 실현해냈던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천호 박사란 분은 이 파란 하늘 빨간 지구란 책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읽고 좋아하고 또 영향을 받는데 이분 역시 이런 대기과학, 기상학을 전공하면서 인문학적 글쓰기로 우리들의 마음에서 뭔가 변화에 대한 생각들을 불러일으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가 정말 중요한 거고 그런 생각의 변화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화이트헤드라는 분은 근본적인 인식, 그것을 관념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관념이 전환돼야 문화적인 서사가 전환이 된다라고 하고 그 핵심은 자연에 대한 관념의 전환이고 이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조차도 인간 중심으로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자연을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이런 것들을 바꿔내는 이런 인식의 지평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들 모든 인류세의 문제는 산업 문명,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로 인식을 하면서 교황 프란체스코든 생태신학자 존 카비든 서울의 전환도시 컨퍼런스의 주재 강연자로도 오셨던 분인데 사실 이분들의 얘기 이미 늦었다, too late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미 사실은 많이 너무 늦었다. 그러나 얼마나 더 늦을지를 지금은 대응할 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효재 교수는 사실 인권을 다루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는 인권이란 개념 속에 인간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 인류세 시대 인간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연결성을 직시해야 되고 행동의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너무 늦었지만 희망은 객관적 조건의 산물이 아니라 실천적 행동의 창조물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기후 위기를 이제 탄소 사회의 종말에 대응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법학자들 역시 우리가 법적 주체가 자연인과 법인만 있을 텐데 이분은 자연에게 어떤 법적 주체를 주는 지구법 개념을 법학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제시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권리를 새롭게 해석하는 법에 대한 인식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새롭게 전환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소위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면 전환에 대한 관심과 언급은 증가하고 있는데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전환, 패러다임 전환이란 말은 과학 철학자인 토마스 쿤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 시대의 지배적인 학문들이 뭔가 문제를 설명하거나 해결하는 데 영향력을 못 갖고 자꾸 그런 상황이면 그 소위 정상과학이 이제는 작동을 잘 못하는 게 되면서 정상과학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해지는 포스트 정상과학의 시대가 되는데 그러면서 패러다임이 교체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패러다임 교체까지는 시간의 지체가 있는 것인데 패러다임 교체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령화 문제와 이 기후변화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가치관의 충돌이나 의사결정은 시급한데 뭔가를 증명해내고 학문적으로 분류하고 의사결정을 합의에 이르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뉴 노멀을 오히려 코로나 이후 상황이 이것을 가능하게 과연 할 것인지 오히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실제로 여기 적용될 수도 있겠는데 새로운 경제의 노멀, 새로운 에너지 노멀, 새로운 기후 노멀에 대한 필요성과 합의의 가능성을 그래도 조금은 높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떤 전환이냐 하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 속에서의 지속 가능성, 생태 용량, 기후변화의 비용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또 중요한 세계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가치 사슬을 통한 이 세계 경제라는 게 미덕이 아니다라는 걸 마스크 하나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을 보고 있고 백신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시장의 한계를 보고 국가의 새로운 역할, 위기 상황에 작동하지 않죠. 시장은 국가의 공공정책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지역 시민사회 역할이 강화돼서 새로운 공공성과 공동체의 역할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생태적 시민성, 로컬의 회복력, 보건력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졌고요. 특히 식량, 에너지, 안전, 보건, 의료 같은 문제들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또 도시와 농촌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서 산림의 훼손이나 도시만큼 취약한 곳이 없는 거죠. 도시적 삶의 양태가. 또 노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풀타임 고용의 시대는 이미 끝났는데 노동과 일자리를 위해서 다시 화석연료 기반의 탄소 경제를 지속해야 된다라는 이런 현실론이 굉장히 강하게 또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전환의 관점의 바탕에 새로운 또 교육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열어줘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것을 환경경제학에서 소위 리바운드 이펙트,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소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걸 재본수의 역설이라고도 합니다. 도시정책에서는 우리가 사례를 잘 알죠. 길을 뚫으면 다시 자동차가 더 많아지고 정체는 계속되니까 길을 뚫거나 과학기술은 해결할 수 없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인데 실제 이게 바뀌려면 어려운 점은 100가지도 넘죠. 전문가주의도 그 중에 하나고 행정의 경우에는 칸막이도 하나고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실제로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서 이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기후 변화를 풀어낼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유일한 답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거기서도 그 물리학자가 한 말이 각성된 시민들의 저항과 전복적 사고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조혜재 교수가 희망은 객관적 조건의 산물이 아니라고 말한 것과 저는 맥을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환 이론 자체를 그래서 전환은 참 어렵기 때문에 전환은 매우 통합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고 혁신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고 거버넌스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고 또 단계적으로 접근이 돼야 돼서 니치를 통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고 확산을 하고 그것이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전체적인 랜드스케이프, 전체적인 사회가 바뀌어 나가는 경로를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예컨대 도시의 유럽에서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지역 혁신의 사례로 생태적 지역 혁신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하는데 이 클레의 전략을 보면 전환의 필요성, 과제와 대상, 방법과 경로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서 공유 경제나 순환 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주목해서 봤습니다. 경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제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저는 환경을 공부한 적이 없고요. 저는 원래 노동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경제가 정말 문제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이 그래프 좌표처럼 기후위기로 인해서 이제 돌아오지 못할 지점이 더 이상은 지평선 너머에 있지 않다라는 각성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경제학의 책임이 정말 크구나라는 반성이 있는 거고요. 그 경제의 전환이 핵심이고 나오미 클라인이 얘기한 것처럼 기후위기는 지구와 자본주의의 전쟁이고 언제나 자본주의가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한한 성장과 팽창은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암세포만이 무한히 성장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성장주의를 바꾸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제와 관련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장 유일한 것이다. 그 방향이 결국은 화석 연료 기반 사회, 탄소 기반 사회로부터 전환을 해 나가는 거죠. 생태적 가치가 중요해지는 새로운 사회로 바로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이게 주류 경제학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얘기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존 스튜어트 밀부터 고전파 경제학자부터 나왔고 60년대 미국의 케네스 볼딩이라는 경제학자가 퀘이커 교도이기도 했던 분은 무한 성장을 얘기하는 사람은 미친놈 아니면 경제학자다 이렇게 미국 의회에서 증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카우보이 경제, 미국식이죠. 그게 예전엔 미덕이었죠. 개척 정신, 서부를 뭐 개척해내고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얘기한 그런 카우보이 경제를 비판하면서 우주선 경제, 우리는 행성에 살고 있다라는 행성의 한계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이미 60년대 했고요. 옥스팜의 연구원이었으면서 우리나라에도 도넛 경제학이라는 책이 번역되면서 많이 알려진 이 도넛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죠. 이 안쪽의 링은 사회적인 경계고 바깥은 지구라는 행성의 경계를
저기를 넘어서지 않는 그 도넛 부분의 안쪽 부분에서 우리 경제가 작동해야 된다. 인간의 경제도 자연의 경제 일부인 이상은 그 얘기를 앞에서 소개했던 요한 록스트롬의 행성적 한계 개념을 가져와서 저런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가 이미 풀타임 고용 사회가 종언이 됐고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울리 백이라는 사람 서울에도 자주 온 분인데 돌아가셨지만 위험 사회란 이야기를 한 적이 오래 전인데요. 이미 우리는 프리캐리어트, 플랫폼 노동이라는 말로 이제는 고용 없는 성장도 익숙한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생태적 전환과 이런 고용 없는 성장,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저는 그것이 그린 뉴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시스템이 이미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상황들을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위기에 더욱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시장은 작동하지 않았고 이윤 동기로 움직이는 경제는 무력하게 멈춰섰는데 특히 우리는 생활과 삶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가 글로벌 이윤 경제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 먹거리, 에너지, 보건, 의료 등이 그런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제 감염병의 위기는 경제 위기로 전개될 것인데 우리 한국 경제가 방역은 성공했지만 과연 경제가 그러하냐라는 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가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만이 아니고 산업 경제만이 경제가 아닌 시민 경제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고용계약에 기초한 노동은 전체 경제 활동의 관점에서 보면은 빙산의 일부분이고 뒤에 나머지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경제거든요. 그것을 실제로 수량적으로 측정한다면 거의 GDP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이제 더 이상 지금의 자본주의가 많은 사람들의 고용을 창출해내는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는다는 걸 안다면 근데 일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경제활동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일이 있는데 단지 임금과 교환되는 방식의 기업적 노동시장 방식의 일이 고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전환하는 방법으로서의 생태적 전환 얘기를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하고 특히 유럽에서 그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류 경제학 내에서도 반성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것이 주로 슈페터주의 혁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그린 녹색 성장 또는 녹색 혁신 또 웰빙 지표 이런 논의로 진행이 되고 미국에서의 그린 뉴딜을 지원해주는 많은 경제학자들의 역할들이 주류 경제학 내에서 이런 반성에 기초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GDP는 고장난 나침반으로 그 나침반이 항해를 안내해주는 배를 타고 우리 지구가 대양을 항해하고 있다면 다가오는 건 낭떠러지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GDP를 넘어가야 되는 새로운 지표에 대한 고민들이 행복 지표라든가 다른 많은 지표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스트 정상과학 시대의 뉴 노멀을 경제학에 우리가 핵심을 얘기한다면 분권과 분산과 연결, 협력, 참여 이런 표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좀 혁신적 전략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Waste is food, 폐기물이 식량이 된다. Green is gold, 녹색이 황금이 돈이다. Small is beautiful, 작은 것이 중후장대한 것이 답이 아니다. 이런 인식들이 전환의 키워드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오랫동안 주목받지 않은 경제학의 흐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존 스튜어트 밀이나 멜더스나 케인즈까지 성장이 아니라 성숙한 경제, 생태 역량, 로컬, 지역화 이런 가치들이었는데요. 데이비 콜튼 교수는 로마 클럽 회원이기도 했고 서울시 전환 컨퍼런스에도 참여했는데 이분이 스탠포드 경영학자로 30년간 개도국을 컨설팅하다가 도달한 반성과 결론이 지금 미국의 경제가 세계를 망치고 있구나. 생명을 살리는 경제학 새로운 모델을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로컬이라던가 저희들이 많이 아는 사회적 경제라던가 공동체라던가 타임뱅크라던가 이런 가치들이었습니다. 그린 이즈 골드는 실제로 중국 정부가 중국이 워낙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피해를 보면서 내세운 슬로건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순환 경제는 쓰레기가 식량이다, 혹은 폐기물이 자원이다라는 인식은 지구 생태계 모든 생물의 활동에서
오직 인간 활동의 결과물만이 다른 생명체의 식량이 되지 못하고 자원의 고갈과 오염을 일으키고 생태계 순환을 위협하고 있는데, 원래 다윈이라는 분이 진화론에서 자연의 경제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 자연의 순환의 원리를 왜 인간의 경제만큼은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오히려 거기에 역행하는가라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환 경제를 우리는 아주 좁은 의미로 자원순환만 보고 있지만 사실은 생산의 디자인 자체를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로 하는 것이고요. 선형 경제에 대비한 순환 경제가 그래서 리니어 이코노미가 아니라 서큘러 이코노미라는 개념을 통해서, 원래 경제는 생산과 분배, 소비가 순환되는 거죠. 경제 순환이 경제 원론의 제일 첫 장에 나오는데, 그 순환이 워낙 세계적 규모니까 둥근 지구가 평평한 것처럼 우리는 그 순환이 둥글다라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못 갖는 거죠. 그리고 이런 순환이 도시경제에 적용이 되면 자연과 자원, 교통, 건물, 인프라, 자원순환 이런 영역들에게 나오는 것이고요. 순환경제의 개념은 원래 건축가와 화학자들이 만들어서 나이키나 포드 이런 대기업들에게도 많이 적용이 됐고, 유럽의 경우에는 이 먹거리에서 농장에서 식탁까지라고 해서 생산 과정의 농축산업, 유통, 소비, 식문화, 폐기물 재처리, 재활용 순환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순환 시스템으로 이해를 됐고, 유럽과 일본의, 우리나라도 자원순환 기본법이라서 이거 자원순환의 관점으로만 접근하지만 핀란드 같은 사회는 이게 자기 나라의 미래 경쟁력의 원천으로까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행에 불가피성이 있는데, 탄소 국경세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중화학 업종들이 대부분이 엄청난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면서 경쟁력이 급격하게 상실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소위 적과 록 간의 갈등과 대립도 정말로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경제라는 것은 사실은 시장경제라는, 우리가 경제에 대한 이해에서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익명성과 분절성과 무책임성, 이기성 대신에 책임성, 상호성, 투명성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술의 기반을 가지고 순환경제를 가지고 경제를 재설계할 수 있는 이런 그 지침이 될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순환경제는 굉장히 많은 영역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해서, 인간은 슈마허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저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앞에 얘기가 인간은 정말 작은 존재이다, 그래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거대주의는 파멸로 이끌 뿐이다 라는 얘기를, 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가 결국은 로컬의 문제로, 우리가 경제를 큰 것으로 중후장대하고 거기에 관료적이고 어마어마한 집중이 되고, 그것이 수도권 집중을 낳고 뭐든지 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한 것을 바꾸어주는 정말 혁신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시에 이걸 적용해 본다면,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도시화 비율을 보이고 있는 나라인데, 서울 동북사구에도 서울시청에서도 많이 강연을 했던 RI 이치로 선생님이 있으신데, 이분이 이 마을 만들기라던가 아니면은 라이프라인의 생명선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우아하게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소중하고 의미 있어서라기보다 훨씬 더 절박한 이유로 우리가 이 마을과 공동체 중심의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꽤 오래 전부터 했던 분입니다. 휴먼 시큐리티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바로 그 방향으로 코로나 이후에 많은 도시들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인문학의 영역으로 만들어간 분이 제인 제이콥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생각하는 도시경제라는 것은, 도시경제의 회복력은 자발적이고 다양한 도시경제, 중후가 핵심이다. 그래서 중후장대형이나 거점 개발형이나 공간 배치형의 도시산업정책이, 그게 주로 지금까지의 대도시들의 경제정책과 공간정책이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좀 새겨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지역 기반의 작은 경제, 젠트리피케이션에 저항하는 도시경제가 로컬의 의미였고, 제인 제이콥스가 항상 고민했던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독자가 있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의 마이클 샌델이 공화주의 철학자인데, 이분이 시장에 대해서, 이윤경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시장과 이윤경제가 만들어내는 공동체의 파괴 효과와 격차 확대 효과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별과 혐오의 공기를 태우는 연료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우리도 나라에도 많은 독자가 있고 서울시에도 자주 와서 기조 강연을 역시 전환도시 컨퍼런스에서 했던 헬레나 놀베르 호지 대표 역시 로컬 퓨처스 대표로서 로컬의 강조, 행복의 경제학 심포지움에서도 이 로컬의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자유무역이 뭐냐, 무역에 필사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노예무역이지 자유무역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로컬 간의 수평적 연대로서의 세계화가 가능하고 그런 대회도 열었는데, 국가가 제공하는 산업과 대기업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이 외부적 형태의 지원, 인프라 지원을 생각한다면 이 로컬을 강화하는 많은 인프라들과 조세 혜택과 보조금을 통해서 얼마든지 효율적인 대한경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적 경제나 에너지 분산이나 재생에너지나 또는 도시와 농업의 새로운 관계, 이런 교육, 주거, 교육, 교통, 이런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관점의 경제를 적용시켜서 할 수 있고, 유럽연합의 경제 자문을 역임했던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도 작년에 온라인으로 참여하면서 자본주의 이윤경제나 글로벌 무역의 한계나 쇠퇴를 지적하면서 협력적 공유경제가 가능하다. 이것이 AI나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커뮤니케이션과 에너지, 물류 분야의 혁신이 협력적 공유 경제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서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요.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가 파워지 않습니까? 파워 투 더 피플, 에너지를 분산하고 전환하는 것은 그런 두 가지 의미에서 권력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모여서 도시경제는 이미 파리가 2017년부터 광역과 기초자치구 수준에서 순환경제를 위한 로드맵을 구성을 했고, 암스테르담 역시 도넛경제 모델을 도입해서 그 변화를 추동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축을 보면 그 보고서가 로컬과 이 도넛의 두 가지 사회적 한계와 행성적 한계를 놓고 로컬과 글로벌, 암스테르담은 글로벌과 연결돼서 예를 들어 커피를 소비한다 그러면 공정무역을 통해서 아프리카나 이디오피아의 그 노동에 대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수송의 문제, 등식, 이런 방법으로 글로벌과 로컬의 영역을 2x2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탑다운과 바텀업을 결합시켜서 공공이 주도하는 영역하고 민간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영역, 시민사회가 주도하면서 그걸 지원하는 영역까지 세부적인 이런 그 정책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연구원이 2020년에 발표한 보고서도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의 대응이라고 해서 회복 탄력성을 강조하면서 자족 다양성, 연결성, 그리고 생활권 도시계획 얘기를 하는 점은 반갑고 고무적이긴 한데, 제가 보면 기존의 내용들을 다시 엮는 수준이었고 무엇보다 구체적 방안의 제시가 없었습니다. 그 통합적인 방법, 이걸 어떻게 기존의 것들을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없이 가장 안 보이는 것은 어떻게 참여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별다른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전체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에서 부와 소득, 일자리, 또 지역에서의 자원 순환의 관점이 들어가는 순환경제, 지역 순환경제라는 틀을 가지고, 이것이 생활권 도시계획의 시스템적 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흔히 많이 표현하는 15분 도시라는 표현은 그것을 표현하는 형태이고 시민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지역 순환 경제가 새로운 지역의 발전 패러다임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전통시장, 포장지 없는 제품들의 생산과 소비, 전환마을 같은 것이 되려면 결국은 작은 규모의 이런 그 생활권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줘야 될 것 같고, 적정 기술, 로컬 경제의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 의류 패션에서의 친환경 윤리 패션 역시 이런 예를 들어 동북사구의 경우에는 섬유 봉제 산업의 인력을 활용해서
이런 산업들이 새롭게 모색을 한다거나 공공급식에서 먹거리 순환경제를 시도한다거나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면서 숲 가꾸기나 게임 앱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만들어내거나 뭐 이런 다양한 방식의 햇빛발전 협동조합 방식, 결국 이런 걸 통해서 도시의 경제를 다양성 있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15분 도시 개념을 제가 보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의 부산시장으로 유력한 박형준 후보의 얘기 속엔 기후위기 대응으로서의 15분 도시 얘기가 나오는데 서울은 22분 도시 얘기는 박영선 씨가 하는 걸 제가 봤지만 거기에 정말 기후위기 전환에 대한 사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의 전환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제가 2017년에 전환을 위한 혁신 시스템의 도입 실험을 사실은 이제 서울연구원에도 제안을 하고 또 2018년 전환도시 서울 컨퍼런스 시작의 계기도 됐습니다. 시장께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과정이 컨퍼런스를 통한 선언과 메시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이해를 했고 그 안에 그런 것을 통해 또 2020 작년 6월에는 간부교육에서 제안을 해서 그린 뉴딜과 생태적 전환을 연결하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단체장의 시대가 이제 끝나간다고 전 판단을 하는데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고 생각을 할 때 사람은 바뀌어도 정책이 지속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래 의제를 잡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제가 경제학을 해서 그렇지만 전환을 위해서는 백캐스팅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임박한 위기를 앞두고 뭔가를 빠르게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데이터나 자료 기반의 성과 평가나 피드백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 양적 성장보다 질적 측면의 다양성이나 특성을 반영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지표들이나 이런 서울시가 과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얼마나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미국에 지난 2016년부터 머물 기회가 있어서 미국의 LA나 뉴욕의 사례만 보면 기후위기의 조직과 부서를 설치하거나 전환을 위한 백캐스팅을 담대하게 실현하겠다는 선언을 하거나 또 평가 지표들이 담긴 종합보고서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이걸 제가 열심히 소개를 했었습니다. 특히 전임 시장께서는 뉴욕 시장이 이런 디베스트먼트, 탈성장이 아니라 투자를 회수하는 화석연료 기반의 그 뉴욕시의 공적 기금을 이런 석유 관련된 걸 투자하지 않도록 하는 투자 회수를 결정하고 뿐만 아니라 정유사들을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2019년엔 서울시와 교육청이 공동선언을 통해서 명실공히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한 서울시민 전체를 담은 그런 전환도시의 선언을 했고 그 안에는 도시의 회복력, 지역 순환경제, 채식 선택권, 지역 순환경제 형성과 강화, 생태문명 사회로의 전환 이런 표현들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은 지금 먹거리 순환경제, 특히 채식 선택이라는 채식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능한 학교급식에 도입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고요.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이것이 전국 시도교육청의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린 뉴딜 이야기가 나왔는데 뉴딜이라는 게 Relief, Recovery, Reform 마지막에 세 번째 뉴딜의 핵심은 사실은 개혁이거든요. 어떤 변화와 전환이 사실 원래 뉴딜에 담겨 있는데 중앙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들어있지 않는 그 방향과 관련해서 패러다임의 전환, 특히 경제의 전환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서울형 그린 뉴딜의 컨텐츠가 되도록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환을 위한 비전과 전략, 자원, 주체, 정책들을 여러 가지로 그동안 서울의 다양한 사업들, 마을, 사회적 경제, 도시농업, 원전 줄이기, 수만 협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자원이 돼서 이걸 잘 엮고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가서 공유경제 이것이 전환의 자원과 경로가 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면서 전환 자체도 그 이니셔티브도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또 하이브리드형으로 유형 역시 작은 규모에서 자치구단위 권역, 동, 서울시 전체 이런 방법으로 또 하드웨어형이 있고 소프트웨어형이 있고
다양한 주체의 역량들을 고려한 방식의 전환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 안에 마을과 동과 자치구와 번역을 놓고 그 안에 생산과 유통, 소비, 투자가 들어가고 또 분야별로 자원순환, 먹거리, 에너지 등등을 놓고 이 매트릭스를 채워내면은 그것이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갈 수 있는 하나하나의 계단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제안을 했었고, 작년에 활발하게 마을관리소부터 이 지역 순환 경제를 위한 여러 가지 시범 사업들에 대한 구상들도 진전이 돼 있었습니다. 작년 마지막에 10월, 11월에 생태문명 전환도시의 목표와 과제들이 이제 마련이 되고 박숙현 소장님도 그때 많이 이제 수고도 해주시면서 자료 많은 내용들이 조금 후에 이제 발표될 과제로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지역 순환 경제 여러 전환 전략들을 볼 때도 저희 서울시의 경우는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선제적으로 시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반이 생활권 계획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전환 도시나 지역 순환 경제에 대한 선제적 고민과 논의들이 거기에 기여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압축적 표현으로 혹시 15분 도시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면 그 의미라는 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새로운 도시 경제 정책에 대한 구상을 표현하는 것이고, 새로운 지역 발전 패러다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 분야를 아우르면서 서울의 새로운 도시 발전의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많은 사업들이 생각이 나고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착잡하기도 한 게 지금의 심정입니다. 정말 서울이 바뀌면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어느 때보다 서울시정의 비전과 방향에서 불확실성이 저는 크게 큰 것이 보이면서 오히려 이렇게 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학습과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분들이 많다는 마음의 기대와 또 안도의 마음도 한편으로 갖게 됩니다. 조금 긴 시간이었지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환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 경제의 전환, 도시의 전환, 그리고 서울의 전환. 서울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라고 힘주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제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환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가 이제 문제이겠죠. 연속해서 두 번째 주제에 대한 발제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함께 진행할까 합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시스템 연구소의 박숙현 소장님을 모시고 전환도시 서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실천 전략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속가능 시스템 연구소 박숙현이라고 합니다. 서울혁신정책관님하고 같이 전환도시 팀이 담당관이 같이 움직여서 저희가 워킹그룹을 만들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정도의 역할입니다. 물론 이제 책임을 맡았었던 사람이 저기 때문에 발표를 하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게 새로운 연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정건환 교수님께서 발제를 하셨던 내용들을 조금 더 이 광범위하고 철학적인 내용들,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현실화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서울시의 과제로서 이행할 것이냐,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들 가운데서 앞으로 이게 의회나 이쪽에서 도움을 받아서 서울시의 실질적인 행정 체계 속에서 어떻게 실행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또 이행 과제로 추가적으로 지금 서울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좀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의 정도에서 저희가 그 워킹그룹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결과물들을 좀 모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 자체는 실천 전략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그 정건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가 빅히스토리라든가 이런 이야기 안에서 제가 생각했던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예전에 저의 개인적인 페북이나 이런데 잉여는 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이 찌면서 병이 생기니까 이게 불필요한 것들이 나한테 붙어 있어서 내가 이런 병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회도 약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순환 사회를 만드는 것, 지역 순환 경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도 저희가 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너무나 불필요하게 많이 쟁여놓는 것을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마인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뭐 사담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런 것들이 저희가 실제로는 우리의 자본주의라든가 이 사회경제 안에서 어디가 과연 그런 잉여냐. 그냥 우리가 예전에는 잉여가 있으면은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투자의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불필요한 잉여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보충을 해야 되고 저희가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깨끗이 순환 경제 체제로 돌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퍼뜩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 나오면서 그린 뉴딜보다는 탄소 중립으로 저희가 이제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린 뉴딜은 실제적으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저희가 많은 재원을 들여서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컨셉 자체는 탄소 중립이 조금 더 저희가 가야 할 방향이 맞겠죠.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생태 문명을 위한 전환 도시 정의와 전략입니다. 과연 생태 문명의 전환 도시라는 게 뭐냐? 앞서서 이제 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쭉 이제 정리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핵심적인 용어로 어떻게 뽑아낼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의와 전략 부분이 나오겠고요. 세 번째는 전환도시 서울 이행 계획의 4대 목표, 10대 핵심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실 이 전체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정해서 해야 될 사업이 뭐냐,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같이 공부하는 사람 입장으로 아까 그 성장의 한계를 했던 사람들이 했던 게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인데요. 우리가 어떤 부분의 핵심 그을 건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건드려야 하는지, 예를 들면 도시 안에서 굉장히 우리가 뭐 건물의 그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그럼 건물의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뭘 건드리면 이게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행 계획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다뤄야 되고 어떤 사업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데서 뽑아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그러면 생태 문명을 위한 전환도시 선언과 탄소 중립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서서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저희가 기후변화 자체가 이제 기후변화 협약이 바뀌면서 파리 협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파리 협정이 만들어지면서 지방 정부를 온실가스 감축의 주체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감축을 이뤄낼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지방 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글로벌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데드라인 2020 이런 참여를 하고 서명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것에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라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행동으로 옮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러면 서울시가 과거에는 안 했느냐? 그건 아니죠. 그 박원순 전 시장님께서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것으로 처음 2012년부터 탄소를 줄이기 위한,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었고요. 초기에는 사실 실제로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좀 줄어들다가 그 다음에 조금 다시 증가를 했는데요. 그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우리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겠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죠. 그래서 2015년도에는 서울의 약속을 통해서 이클레이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에서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또 태양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재생에너지를 좀 더 많이 확산시키기 위해서 태양광 주택 100만 가구 이런 식으로 목표를 만들고
종합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울시가 많이 줄였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 변화를 보시면 건물 부분에서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전 하나 줄이기 하면서 2013년, 14년 이때쯤 해서 건물 부분 줄였는데요. 이때 뭘 많이 도입했었냐면요. 보일러 같은 거를 교체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뭐 LED 등으로 다 교체하고 이런 사업들을 했어요. 제가 에코마일리지 그걸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건물에서 어떤 전력이나 이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그 당시에 반짝 효과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 이후에는 초기에 이렇게 딱 뭔가 바꾸고 대응했을 때와 다르게 계속해서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이제 참고 자료로 맨 뒷장에 제가 넣어놓은 표긴 한데 이 그림을 이제 갖고 온 이유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의 목표 달성 평가를 하면서 실제로 서울시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였느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점검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여기 뭐 달성도는 68%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 전에 비해서 아까 뭐 2005년 대비 2020년 얼마 줄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목표에 전혀 가까이 가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2012년, 13년, 14년 이 당시에도 4,700만 톤 정도를 배출하고 있었어요. 근데 2016년도에 4,600만 톤. 근데 2020년 벌써 우리는 지났죠. 2021년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근데 2020년 목표가 당시에 3,550만 톤이었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2005년도에 비해서 그만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아직 통계 자료가 2020년 통계 자료가 없어서 제가 실제로 얼마가 배출되었다라고 알 수는 없지만 목표에는 여전히 상당히 못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더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그린 뉴딜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7월에 발표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이 그림을 제시를 하면서 2017년도에는 5.6%밖에 못 줄였지만 2030년까지 40% 줄이고 2040년까지 70%, 2050년까지 이 그린 숲을 이용해서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을 빼고 이렇게 해서 100%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탄소 상쇄 부분 포함해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막 원전 하나 줄이기부터 시작해서 태양의 도시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줄이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과 수송 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이 부분을 절대로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아닐까 이런 이제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전환도시를 그러면 어떻게 그럼 추진하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2019년이죠. 이제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같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럼 정책 과제나 전략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따라서 정 교수님 포함해서 여러 전문가들이나 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짤 건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환도시 정의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환도시라는 것은 저희가 정의를 내리기는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인 화석연료 사용을 감소시켜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기후위기로부터 시민과 미래세대의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구축을 위해 지역순환 경제의 형성을 추구하는 도시 발전의 형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굉장히 정의가 길지만 세 가지를 다 포함하려고 노력했어요. 탄소 중립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도시의 회복 탄력성, 그리고 아까 정 교수님 강조하셨던 지역 순환 경제. 이 세 가지를 갖춰야만이 우리가 생태문명 전환 도시가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태문명 전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그럼 접근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바로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저희가 이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과연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석탄 화력발전소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 일자리를 잃으면서 우리가 화력발전을 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로 옮겼을 때 이분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죠. 그러한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적녹이라는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는 기존에 있었던 자기의 삶을 뒤흔드는 이런 변화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로운 전환에서는 사회 안전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탈탄소 일자리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 안전망이 있어야만 이분들이 직업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의 칸막이를 없애는 융합형 전환이라고 했는데 이건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하나 해결할 때는 예전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법정으로 정해진 그 업무의 범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 안 하고 이렇게 됐던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환경부 산하로 내려가면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환경부의 일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부서에서는 우리가 굳이 뭐 여기에 관련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전체를 아우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그것의 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업무 지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조직 체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업무의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들이 융합형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효능감 있는 현장 중심의 변화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대 전략을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사실은 그걸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담은 슬라이드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대전제하에서 치밀한 전환의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용소득을 넘어서 함께 살아갈 힘이라는 관점의 일자리와 소득 개념을 가져와야 된다. 아까도 평생 우리가 직장을 갖고 있다는 것 혹은 정규직이라는 것, 풀타임 잡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대신에 실업이나 불평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금 현재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융합형 전환이라는 부분은 전문가나 활동가만이 아니라 시민 전체의 이니셔티브로 확산하기 위해서 내세운 이 전략이 되겠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융합형 행정 모델 구축하고 민관 협력 수준을 좀 더 심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각종 워킹그룹이라든가 리빙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겠다. 우리가 행정체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 해결을 하는 실용적인 대안들을 만들기 위해서 융합형 전환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이 일상의 전환이었는데요. 그걸 정리하자면 주거지와 일터 등 생활권에서의 전환을 일상화한다. 저희가 15분 도시 좀 전에도 계속 나왔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의 안에서 이거 전환을 이룰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생활 인프라라든가 이 생활 SOC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전환의 SOC가 뭐냐.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SOC가 필요하고 그것이 내 일상 속에서 나를 전환시키는데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같이 일상의 전환이라는 부분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민 실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재조직화 그리고 경제와 기술 조직을 시민 자산화 프로세스와 결합시킬 현장 지원 시스템과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3대 전략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 전략 과제를 설명드릴 텐데요. 저희가 뭐 보통 이렇게 기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 몇 대 목표, 몇 가지 전략, 뭐 핵심 사업 이런 식으로 좀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좀 그렇게 목표, 전략, 그리고 핵심 과제 이렇게 좀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이행 계획을 만들 그 필요성 자체는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절박감으로 담대한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먼저 잡았고요. 시장 경제의 위기 의식에 의한 시장 주도의 전환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주민 중심의 전환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 사회 중심의 전환을 위해서 시민이 생활 속에서 위기 의식을 공감하고 대응할 수 있게 추진하고 그걸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책과 행정의 융합, 시민사회 통합적 접근, 노동 격차와 고용 불안에 대한 대응 이런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전략과 핵심 과제를 내세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위기로 인해서 로컬과 생활경제의 중심의 노동주체 재구성 등 경제 민주화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생협을 이용하는 그 조합원인데요. 생협이 굉장히 그 적자로 굉장히 위기였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생협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오히려 생협의 그 매출이 증가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직접 가서 생협의 그 조합원으로서 지역에서 지역 내에서 그 생산된 제품들을 쓰려고 하고 친환경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그 생활 경제의 중심이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조금 더 변화되지 않았나. 물론 배달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이제 발달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역 내에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이런 것들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시민들 사이에서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같이 이런 전환도시 서울 이행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 안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나 그린 뉴딜 등의 문제 제기가 먹거리와 같은 생활재 중심의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지역순환 경제의 주체를 재구성하고 육성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먹거리는 계속해서 강조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워킹그룹을 만들었을 때도 먹거리의 전환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제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도 뭐 교육청에서 채식이라는 부분을 얘기했지만 육식의 종말이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먹거리에서 주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채식과 함께 저희가 먹거리 자원 순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고 또 지역 내에서 로컬이 생산한 생산품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뭐 텃밭 도시 텃밭이라든가 그 마을 텃밭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담으면서 전환도시 이행계획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이냐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강의 내용 안에서 니치라는 부분 나왔습니다만 니치는 보통 이제 작은 틈새 시장에서의 어떤 그 사업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그 주된 어떤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리빙랩 수준의 그런 사업들이라도 이런 것들을 각각 해내는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니치라는 곳에서 각각에 있는 사업들이 실제로 리즘이라는 영역에서 자원순환이라든가 에너지, 교통, 주거환경 이런 부분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것이 다시 전체 랜드스케이프를 바꾸는 우리가 서울의 전환도시를 이루는 전체 랜드스케이프를 바꾸는 방향으로 옮겨가면 그것이 다시 다른 영역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순환 체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전환 부분에 있어서 이 다른 것들의 전환을 유도하는 끌어내는 이런 단계로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핵심 사업들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리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리즘의 변화는 전체 랜드스케이프를 바꿀 수 있다. 또 그 랜드스케이프가 바뀌게 되면 타 영역에서도 반드시 그런 변화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과정 자체는 저희가 아까 뭐 맨 처음에 제가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안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11월에 제안을 했던 내용이다라는 것을 좀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4대 목표는 뭐고 10대 핵심 전략 과제는 뭐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과제는요. 지역 기반을 구축하자라는 부분인데 지역 기반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그 안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활 SOC를 확충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지역 기반과 지역 특성에 대한 기초조사나 연구를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핵심 전략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주체 활성화의 연계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다양한 시민사회와의 그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 거버넌스라는 이름도 있고 또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었어요. 그동안 지난 한 8, 9년 이상 이렇게 되면서 마을 활동가들도 있고 주민자치회도 있고 오늘 민주주의 서울도 위원장님도 오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안에서 주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체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저런 그 사업들 때문에 굉장히 피로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이 전환도시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알고 본인들이 이 전환도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을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체 활성화 부분과 연계를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안에는 이제 핵심 전략 과제로는 지역 내 다양한 전환 주체를 연계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생활권 기반 기관과 시설을 중심으로 전환 주체를 형성한다. 아까 그 생활권 기반 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관련해서 마을 공동체 관련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라든가 다른 조직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전환 주체들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 기존에 있었던 주체들을 연계하는 것과 새로운 주체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또 소상공인이라든가 민간경제 부분을 전환 주체로 세우는 부분, 이 사회적 경제 영역을 같이 계속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그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을 전환 주체로 이렇게 같이 참여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주체 활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 목표가 지역 순환 경제를 조성하는 건데요. 지역 순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전환 경제 공동체를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라는 것이 주요 과제로 잡혀 있고 지역 순환 경제를 통해서 지역 기반 일자리를 창출한다. 사실 요즘 그 세운상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조업이라는 부분을 다시 저희가 보고 있고 걷고 싶은 도시 서울인가요? 거기 그 잡지나 이런 데서도 그 도시의 제조업이라는 부분을 같이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다루면서 저희가 지역 안에서의 순환경제를 누가 어떻게 참여하고 이끌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서울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도시예요. 전력 공급도 다 지방에서 올라오고요. 먹거리도 다 지방에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도시와 농촌, 또 소비자와 생산자의 순환 구조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이 혼자서 좋은 것 다 가져가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와 이 서울과 지방이 어떻게 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이 또 지역 순환 경제에 있어서도 또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환도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학교나 평생교육에서의 전환 교육을 한 거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식의 저변을 넓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먼저 포함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관련 조례나 지표, 기준 등을 전환도시에 맞춰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 이게 전체 10대 핵심 전략 과제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 다음부터는 쭉쭉 풀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4대 목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역 기반 구축하는 것을 봤을 때 핵심 과제 1, 2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재 현황은 어떻고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것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생활 서비스 시설에 대한 재정의, 아까 생활 SOC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활 SOC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면 뭐 상수도라던가 뭐 도서관이라던가 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돌봄 시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텐데 주차장이라던가 공공체육시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 여러분들께 생활 서비스라고 인식이 된다면 이것을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고 봤을 때 공원이나 숲이나 텃밭 이 녹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삶의 웰빙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그 시스템을 바꾸는 거죠.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늘려 나가야 되겠고요. 도서관이나 학교 등 커뮤니티 교육이나 모임 공간을 만들어야만 공동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공동체가 예전 같으면 굉장히 잦은 접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계속 그 한 자리에서 오래 살아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뭔가 계기가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계기가 되는 것이 공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 같은 것들이 활성화된 지역일수록 공동체가 많이 활성화되더라라는 경험치에 의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지역 먹거리 센터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공유 부어, 공유 냉장고와 같이 지금 뭐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곳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1인 가구들 많은데 이런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함으로써 자기 삶의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동 돌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 먹거리 센터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이나 상담센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야기하는 생활권 서비스고요. 자원순환센터는 지금 여기 이제 되살림가게 같이 포함해서 생활용 플라자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자원의 순환을 위해서 예를 들면 일단은 그 밑에 녹색소비센터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하자면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폐기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해야 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면 일단은 처음에 초기에 발생을 억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녹색소비센터에서 무포장 가게를 활용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식음료를 샀다든가 아니면 세제라든가 여러 가지 뭐 화장품 이런 것들도 다 포장재가 과다하게 사용되는 부분인데 이 포장재를 줄이는 것 부분이 저희가 녹색소비센터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건의 제품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 이걸 통해서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도 예를 들면 저도 얼마 전에 믹서 같은 게 이제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그 모터 부분만 고치면은 다시 쓸 수 있고 다른 부품들은 다 멀쩡한데 그 모터를 고치는 값이 사는 비용보다 더 비싼 거죠. 그러니까 있는 물건들 고치기보다는 그걸 버리고 새로 물건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폐기물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뭐 공유 경제라는 방법도 있지만 수리를 해서 쓰는 이런 되살림 가게라든가 또 혹은 그것이 전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상품으로 업사이클링이라고 얘기하죠. 그 생활용 플라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과 관련된 생활 SOC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전환도시의 생활권 서비스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에너지 전환 센터를 통해서 에너지 마켓이라든가 에너지 효율 제품의 안내, 그리고 그런 측정 기기 이런 것들을 대여해주기도 하고 이런 에너지 전환 센터들이 마을마다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생활권 서비스는요. 서울시가 이야기하는 생활권 서비스 전체를 같이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생활권으로 구역이 나눠진 게 119개인가요? 이미 이제 생활권이라는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럴 때 그런 틀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고 저희가 공간 자체도
걸어서 10분과 자전거를 타고 10분, 그리고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넘겨야겠네요. 이런 내용들을 생활 SOC 안에서 담아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지역 기반 지역 특성에 관한 기초조사 연구를 지원한다. 이런 매핑을 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떤 생활 SOC가 존재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먼저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핵심 과제 안에 넣었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네네. 그래서 네, 제가 5분 안에 그러면 앞서서 저희가 그 4대 목표하고 10대 핵심 전략 과제를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내용들을 조금 이제 몇 가지만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체 부분에 있어서는 전환 도시형 활동가를 양성하고 활성화시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지역의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자치를 중심으로 가겠다. 그래서 마을 그 주민 자치회를 좀 더 활성화해서 이걸 주민 자치회를 전환 도시의 활동가로 우리가 양성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주요한 과제로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 네 번째로 생활권 기반 기관 및 시설을 중심으로 전환 주체를 형성한다라는 부분에서는 학교, 도서관, 교육 공동체나 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통해서 주민 교육 및 역량 강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라는 공간이 지금 아이들 이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인구가 아동 숫자가 줄어들면서 유휴한 공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그 공간들을 지역사회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등 민간 경제 부분을 전환 주체로 세운다라는 부분이 주요한 핵심 전략 과제로 포함이 되고요. 지역 순환경제 조성하는 부분은 아까 이제 그 정건영 교수님께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그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주요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발굴하고 이 현재 전환 그 인프라나 이런 것들과 연계시켜서 이 활동의 범위들을 좀 보장해주고 넓혀주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겠고요. 또 순환경제 투자 자금을 조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원책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핵심 전략 과제 6번은 저희가 지역 순환경제 부분 안에 같이 포함된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그냥 내용을 써져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맨 마지막 부분 하겠습니다. 전환도시 역량 강화인데요. 핵심 전략 과제 9번과 10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학교 및 평생 교육을 통해서 전환도시의 저변을 넓힌다. 그리고 관련 조례나 지표 기준 등을 전환도시에 맞춰서 개선한다. 이런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그림 자체는 경기도 데이터밖에 없어서 제가 그때는 경기도 자료를 활용했었는데요. 유휴교실의 증가로 인해서 그 학교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학교 시설을 커뮤니티가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전환도시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조례를, 어떤 정책들을 만들고 바꿔가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그 공동체를 활성화한다든가 전환 주체를 형성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 조례, 지표, 기준 등을 전환도시에 맞춰 개선안을 마련하는 내용 중에 예를 들면 중장기 발전 계획에 로컬 뉴딜을 결합시키고 또 자치 특별회계를 마련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치 분권형 재정 집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좀 제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이나 기업이 할 수 없는 영역, 그리고 공적 서비스를 파악하고 보상 체계를 도입하는 등 마을 단위의 이니셔티브를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요. 통합과 융합 전략을 위해 시의회와 연계해서 전환도시 특위와 같은 구조를 마련한다. 이미 마련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때 제안을 했었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행 방안이 출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그 혁신주간 때 작년에 혁신주간 지나고 나서 이게 어떤 이행 계획으로 만들어질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아직 받지 못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속가능 발전 이행 계획이라든가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다른 영역에서도 이런 유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전환도시 부분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건학 교수님과 박숙현 소장님께서 이 전환을 주제로 서울시라는 도시의 전환을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 시간까지 현장을 지켜주셨으니까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부터 우리 궁금한 내용 질문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을 들어서 질문의 의사를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그 그래프를 보면 서울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부분 이제 건축물 부분 그리고 수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산업법은 이제 표시가 없어서 이제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못했는데 건물 부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서 보면 이제 80%이기 때문에 이 건물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가장 큰 그 핵심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 건물 부분을 줄여 나가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건물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뭐 휴식을 취하던가 업무를 하던가 뭐 서비스를 생산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맨 처음에는 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건축물 부분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강제성, 법제 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차원에서 이러한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이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노력이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내용들이 그 많지 않아서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회 그 소비 운동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연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탄소 소비량이 많은 배출이 많은 건물 부분을 이용하는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앞으로 국가 정책에 이렇게 동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든가 어떤 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많이 연구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 뉴딜 전략의 첫 번째 부분도 그린 빌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빌딩 중에서 사실은 90% 넘게가 민간 건물이고 그 민간 건물들 중에서도 주택보다는 고층 빌딩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강제성을 만들기 위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직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런 연구에도 만든 이유가 우리 발표하신 분들의 자료에서 나오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막 소비하고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법제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삶을 전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것은 결국 일상의 전환, 즉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과 동기부여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 서울시의 그린 뉴딜 전략 안에는 충분히 반영되어 있거나 설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다양한 우리 오관용 위원장도 와 계시지만 시민 민주주의라든지 또는 다양한 그 도시재생 또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또는 그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제 경험들과 참여들이 필요한데 그런 구체적인 시민 주도와 시민 참여의 어떤 통로라든지 방식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계가 사실 지금부터 필요한 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서울시의 집행 구조로 보면 여러 부서가 함께 협력해야만 되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설계하고 지휘하고 또 이를 점검해 나갈 수 있는 또 그것이 민과 관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설계와 노력이 수반됐을 때 우리 박신규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그런 내용, 그런 노력들이 그런 공감과 그런 노력들이
병행될 수 있겠다. 근데 이것을 시민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공의 제안과 동기부여와 참여를 우선 먼저 준비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한마디만 더 예. 보태자면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해서 예전에 이제 그 낙스라든가 이렇게 그 보일러를 교체한다든가 LED 등을 교체한다든가 이렇게 그런 부분에 좀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가 서울시에서 이거를 대폭적으로 줄이지 못하지만 재생에너지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커버하겠다라는 계획이 또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우리의 생활 패턴이 과거에는 햇볕에다가 빨래를 말리는 것이 당연했죠. 저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멀쩡한 캘리포니아에서 햇볕을 받으면서 거기다 빨래를 안 말리고 건조기를 돌리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신혼살림을 차리시는 분들은 건조기를 구입해요. 우리가 햇볕에 말릴 수 있는데도 건조기를 할 수 있는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물의 구조가 베란다를 없애고 확장형으로 바뀌고 뭔가 그런 바깥에서 이걸 그 환기를 시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이런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건물을 디자인하고 또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생활이 굉장히 그걸 불편하게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전력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기업하고 노력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학교 건물에 대한 그 서울시 교육청이 생태전환 중장기 계획을 짜면서 탄소 배출 제로 학교를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안들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학교 건물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우려 또 학교가 요즘 의사결정을 다 교장의 권한으로 가니까 그런 의사결정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시민의 참여의 문제고 특히 건물 부분은 저는 공공 이니셔티브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주택이 아니라 민간 건물이라 그러면 이윤경제 부동산 임대 사업과 연관되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과 시장 영역인데 이것이야말로 공공의 정책에서 그것에 대한 아까 배출권 문제라던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뭐 얼마까지 디젤 자동차든 매연 저감 장치든 통행료든 이런 걸 하듯이 저는 여기에 굉장히 강한 정책적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이제 이것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뭐 녹색 그린 커튼이나 옥상 텃밭이나 건물 일체형 태양광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다른 지역의 녹지나 산림에다가 막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도심안에 일체형으로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새로 짓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이게 그린 뉴딜의 이든 아니면 정부의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제일 큰 영역이고 여기에 시민 참여가 사실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제가 보기엔 별로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정광 교수님께서 탄소 중립의 전략으로 백캐스팅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평가하고 그것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그런 지표들이 필요하고 그런 걸 통해서 건물 에너지 부분에 획기적인 절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의견도 주셨습니다. 뭐 제가 또 한 가지 뭐 그러면 이제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말씀드리면은 그 서울시 의회와 같은 광역 시도 의회가 참여하는 그 서울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라고 하는 공식 기구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 17개 광역 시도의 의장들이 모였는데 이거는 이제 17개 시도지사 연석회의와 이렇게 같이 괴를 같이 하는 그런 파트너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 12월 달에 이 시도의장협의회 산하로 17개 각 시도의회에 3명씩 추천을 해서 기후위기 대응 그린 뉴딜
TF라고 하는 공식 특별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는 이제 의장님이 저를 추천해 주셔서 제가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이게 광역시와 강역도도 권한이 좀 다르고, 또 17개 시도가 바다를 갖고 있는 곳과 바다가 없는 곳, 그다음에 탄소 클러스터가 집중되어 있는 곳, 상대로 그렇지 않은 곳에 따라서 실질적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술이 우선순위가 다르고,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것들을 전환시켜내고 적응시켜내는 데 있어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 즉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다르고, 그것이 다름에 따라서 민간과 공공이 방점을 두고 해야 될 노력의 우선순위로 달라져요. 사실은 석탄화력이 지금 우리 당인리가 석탄화력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60개인데 그중에 30개가 충청남도에 있어요. 인천시는 에너지 자립률이 243% 육박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충남의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전략과 광역시나 또 이게 서울같이 공장 산업 구조가 아닌 건물 중심으로 갖고 있는 곳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확하게 계획과 그 평가 지표와 이런 걸 가지고 점검되면서 진행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측량해서 지표에 맞게끔 연간으로 이제 추적해 나가는 그런 백테스팅 노력이 사실상 이제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어떤 특성에 맞게 만들어가고, 또 그 과정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전환의 문제점들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구조를 만드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와 시의회가 통합적인 그런 소통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우리 원위원장님. 저희는 그 민주주의위원회 자체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19라는 쟁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기후 위기에 대한, 결국에 이제 지금의 재난 상황 다 겪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인식들은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정건화 교수님 발제할 때는 그 불편한 진실 이후에 오히려 시민들의 그 실천 이런 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조금 이제 좀 이거 고민이 하나가 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대단한 저는 시민들의 참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코로나19 이 방역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인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결집된 시민들의 에너지를 뭔가 이제 좀 새로운 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그럴까요? 결국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재난 상황은 계속 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나던데, 독일의 프라이부르크가 생태 자립 에너지 자립 도시가 됐던 건 그 원전에 대한 반대와 그 에너지를,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원전이 들어오는 건 반대하면서 다른 동네에서 생산된 원전을 사용하는 건 우리가 좀 염치 없는 짓 아니냐. 그러면 이제 그런 에너지들을, 반대의 에너지들을 저는 전환해냈던 계기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결집된 에너지들을 어떻게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의 시민적 실천으로 좀 만들어갈 수 없을까라는 고민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아이디어나 그게 좀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좀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라면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학교의 경우 아까 옥상에 그거를 짓는 걸 일반론으로는 좋은데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건물이 오래됐고 노후화되고 안전 진단 비용이 엄청난 거예요. 그 비용을 그러면 학교가 될 수가 없어서 그린 뉴딜의 교육청이 이제 그런 비용을 대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교장들을 이제 설득하려는 접근하고 있고, 또 하나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문제는 뭐였냐면 그 관리는 서무 행정이 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늘어나고 그래서 또 외부의 용역 업체에게 그걸 맡겨버리는 식으로 되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의 가격 거기에 뭐 수익이 많이 나는 건 아니니까 의회 감사를 하면 거기서 왜 수익 사업으로 이유도 안 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누구 돈벌이 시키냐고 또 지적 사항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또 제가 느끼는 것은 이걸 통합적으로 해서 태양광을 설치할 때 학부모들과 재원은 공공이 되면서 안전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이것이 교육적으로 수업에 참여가 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전기 햇빛 발전을 통한 전기가 학교 안에 뭐 관리에 활용이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다 분리돼 있고 관리도 따로 돼 있고 교실 안에 이 내용이 수업으로 들어오지도 않는 이렇게 해서 답이 안 만들어지는 건데 저는 그 사례가 다른 곳에서도 다 지금 적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정말 백캐스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걸 통합적으로 모아가지고 이걸 뭔가 지표로 성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서울시도 보면 제가 전환도시 컨퍼런스를 할 때 지표로 들어가니까 제일 어려운 뭐냐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들이에요. 그건 다 기조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표가 너무 많아요. 포용도시 지표가 있고 무슨 지표가 있고 다시 전환도시 지표가 또 필요한데 그 전환 생태발전은 측정도 안 돼 있고 우리가 수많은 이 지표들을 백데이터를 만드는 아무 준비가 없는데 그건 5년 전부터 얘기를 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국민계정에서도 환경경제 통합계정이라고 뭘 만들려고 하는데 데이터가 없고 데이터는 통계법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나서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서울시 정도면은 지역 GRDP 하듯이 서울시가 주도하면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런 백데이터야말로 무형의 인프라인데 그런 노력은 안 하니까 지표는 없고 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개별적인 작은 지표들은 서울 부서들이 나눠 가져 있어요. 이걸 다 통합하자 하면 이게 무슨 어디가 주도할 거냐의 문제처럼 되는 거예요. 전환 지표 안에 이걸 다 집어넣어서 제가 제안했던 것은 전환이라는 건 빠른 시간 안에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이니까 이 안에 기존에 연관되는 지표를 다 넣어서 이 지표라는 것을 사후 평가가 아니라 실제로 시정과 행정을 하는 과정에 이게 피드백 되도록 하자. 공무원들은 이게 지표로 나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평가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과정에 도움이 되게 하는 지표를 만들자. 행복 지표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관영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민적 참여의 문제. 독일에서는 정말 그 러시아의 체르노빌을 보면서 사람들이 경악을 해서 쉐나우의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슈발스발트 흑림 지역에서 처음 시작이 된 거고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독일의 재생에너지의 거의 절반가량이 다 생산되고 뭐 이행을 해 나가는 건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굉장히 압축적이고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고 그것이 대기업과 정부 주도로 됐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관이 그게 사실 대단한 성과지만 그 이면에서 우리는 경제에 대해서 가진 고정관념은 정말로 그런 것이었어요. 성장과 그 성장의 혜택이 또 저희 같은 베이비붐 세대가 최대의 수혜자다 보니까 다른 경제에 대한 상이 전혀 없는데 서울시가 했던 많은 것들이 마을이든 사경이든 도시농업이든 원전 줄이기든 협치든 아까 말씀드린 전통시장 활성화든 이것을 엮어서 우리가 새로운 경제의 상을 먼저 제시하면 그 상이 이게 다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대안적인 경제가 어떻게 작동 가능한지를 보면서 그 전체 상을 몰라도 각자 하던 여러 가지가 마을 만들기가 지역 순환경제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순환경제 형성의 주체 형성 과정과 지역의 회복력을 만드는 것과 저는 관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다르게 각자가 그냥 보고 도시재생은 그냥 도시재생이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걸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 라는 건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가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비전을 갖고 전망 속에 이게 연결된다라는 것을 가지면 저는 뭐 그걸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기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되는 것이 매우 크죠. 자원순환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어쨌든 그 비전을 공유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다른 영역들이 연결됨으로써 경제가 새로운 경제에 대한 상들이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은 저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 거기에 가장 질곡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에 대한 상입니다. 생산도 문제고요. 아까 건물 같은 경우는 기업이 문제듯이 거기에 대해서 개입해야 되는데 생산만이 문제가 아니라 소비도 문제인 거죠. 소비는 시민들이 시민적 관심의 각성으로 일정하게는 참여하고 바꿀 수 있는데
생산이 바뀌는 생산에 대한 뭔가가 진행이 되면서 같이 바뀌어줘야 되는데 대표적인 자기 기반이 우리가 자원 재활용, 자원 순환 시스템이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재활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재활용률은 너무 낮고 기업들은 완전히 면제돼 있는 거거든요. 그건 거대한 기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좀 각성과 이게 연결되는 인식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시간이 5시를 넘어서 가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들어오신 의견 좀 소개해드리고 이후에 오늘 이 토론회가 전환도시 연구회 창립 기념 토론회이기 때문에 연구회가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할지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세미나를 마칠까 합니다. 우선 이예성님 같은데요. 이니셜로 봤을 때 의원님께서 시도협 그린뉴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전환도시와 관련된 논의에서 서울형 그린뉴딜 일자리는 어떻게 결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서울시 그린뉴딜의 5대 전략, 5대 추진 전략에 보면 거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 있으면 이 부분은 이 채팅방에 제가 관련 자료를 첨부해 드릴 테니까 우리 이혜성님 함께 요 내용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질문이. 그다음에 이제 한신이라는 분은 중간 시설 처리 시설 중 소각장의 탄소 대출에 대한 4대 전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이게 소각장에서도 탄소가 배출될 때는 이것에 대한 억제 대책이 있냐 뭐 이런 질문 같은데 요거는 제가 관련 부서에게 좀 질문을 해가지고 좀 가능한 답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내용들을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시고 아까 보니까 가장 많았을 때 50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보셨는데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 다른 사업 부서에서도 우리 직원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까 우리 정원하 교수님께서도 이런 지표 저런 지표가 많은데 이것을 하나의 통합적인 지표로 갖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린뉴딜이 5대 추진 전략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약 한 어림잡아서 10개가 넘는 부서가 함께 팀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생태문명 전환도시를 만들기 위한 3대 전략, 4대 목표, 10대 핵심 과제를 우리가 어림축이 봐도 이것도 사실 한 10몇 개가 넘는 부서들이 함께 협업을 해야 돼요. 대략 15개의 어떤 핵심적인 사업들이 이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부서 간의 칸막이를 넘어서는 활동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시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9개 상임위를 넘는 그런 활동들을 사실 같이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소통과 공감의 일상적인 소통과 공감의 또 협업 연구의 그런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그 의회가 이런 연구회를 의원 연구단체로 만들었고요. 이후에 핵심 전환도시를 위한 10대 핵심 과제, 그다음에 그린뉴딜 5대 전략 안에도 사실은 세부 사업 과제가 30개가 넘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묶어서 점검하면서 실제 구체적인 대안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공식적으로 힘있게 추진되기 위해서 연구회 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 2월달 임시회 때는 전환도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회는 매달 최소 1회 이상씩 의원뿐만 아니라 시 공무원, 그다음에 시민사회,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열린 구조 속에서 이제 구체적인 이 전략들이나 핵심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협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들을 또 공동 연구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이제 4월달에 보고서를 통해서 시장님이 오시고 또 거기에 따른 조직 체계가 정비되면 좀 더 통합적인 힘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이제 이번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창립기념 연구회 생태문명 전환도시에 과연 서울은 가능한가?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구가 살기 위해서 인류를 아마 희생양으로 삼을 것 같고요. 이것은 진짜 생존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양한 협업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서울시가 진짜 기후 악당 도시 서울답게 더 모범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하겠고요.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내주신 정문화 교수님, 그다음에 박숙현 소장님, 또 우리 플로어에 계신 우리 오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부서의 간부님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창립기념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